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가지고 온 책 이디시코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잠을 자라. 위기의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현명한 오답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디시콥을 소개해 드립니다. 라비 닐턴 본더가 지었고요. 김우종 씨가 옮겼습니다.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인데 안타깝게도 이 책 역시 절판 도서입니다. 이 책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등의 분야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처하는 창조적인 사고의 기초 원리를 제시합니다. 현실은 마치 양파처럼 네 겹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네 가지 차원을 자유로이 오가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 재미있는 접근이죠. 이디시코, 유대인들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개의 차원은 정보의 차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을 통해 문제 그 자체에 접근한다. 그리고 상징의 차원, 질문하기, 재구성하기, 마음 비우기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 뒤에 숨겨진 배경을 파악한다. 그리고 직관의 차원, 느낌이나 충동이나 꿈, 우연 등에 의지한 어리석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 산 경험이 이끄는 방향을 신뢰하고 위험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고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는다. 이렇게 네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현실을 이 네 차원을 자유로이 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라비 닐턴 본더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유대 신학 교육을 받고 랍비로 서품되었습니다. 녹색 랍비라고 불릴 만큼 환경과 인권 보호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IBM이나 MCI 등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과 단체에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에서 널리 알려진 작가로서 15권이 넘는 책을 발표했고요. 그중 탈무드에서 배우는 돈의 지혜, 질투의 카발라, 음식의 카발라 등의 저서가 세계적으로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가 펼쳐 보이는 탈무드식 위기 탈출법. 유대인들은 타고난 직관력을 활용하여 공경을 벗어난다.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 두뇌 회전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 긴 세월 동안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모면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첩한 사고방식을 이디시코비라고 부르며 이는 유대인의 재치라는 뜻이다. 이처럼 유대인의 전승과 재담, 위대한 랍비들의 일화는 당신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최적의 도구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숨은 CEO로 불리는 유대인, 0.2%의 인구로 20%의 노벨상을 차지한 창조적 사고력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얼마만큼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문제의 해결을 돕는 책이다. 여기에는 끝없는 박해와 순환에 시달려온 한 민족의 오래된 전통이 담겨 있다. 필요는 창조와 문제 해결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유대인들은 가혹한 환경에 처함으로써 인생을 바라보는 뛰어난 통찰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를 유대어로는 이디시콥, 유대인의 재치라고 하는데 이디시콥이란 어떤 방법론이나 지식체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의식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제기하게끔 촉발하는 최소 임계 질량만큼 누적된 문제의식이다. 이디시콥은 희망을 포기했던 당신으로 하여금 반짝이는 눈빛을 되찾고 다시 게임 속으로 뛰어들게끔 만드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판세를 뒤집고 적수에게 장군을 외치게 하는
당신을 패자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렸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가능성의 달인으로서 자신을 쇄신시키게 하는 그런 독특한 힘이다. 이디시콥이 표출해내는 해결책은 주인공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면서 한 회의 막을 내리고 했던 플래시 고든, 그러니까 공상과학소설 원작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매주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확신한다. 이제 그 주인공도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잖아. 우리는 다음 회가 시작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탈출 방법을 떠올려 보지만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편에 이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밧줄, 무기, 비밀 통로 등을 새로운 탈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속았다고 생각한다. 전편에서는 그런 실마리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런 좁은 시야 때문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뻔한 답만을 내놓는다. 이처럼 처음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숨겨진 선택지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방법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놀라움을 누릴 수 있다. 고전적인 기하학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2차원의 평면 위에서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어떤 곡선을 그리든 간에 다른 중간 지점들을 지나쳐야만 한다. 그러나 3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3차원 공간을 통해 평면인 2차원 위의 다른 지점을 지나지 않고도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니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떠올려보라. 주인공은 덩치가 크고 힘센 장사와 싸워서 숙녀를 구해야만 하는 숨막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장면에서 곧 관객들은 주인공이 총을 빼드는 것으로 급박한 위기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치게 된다. 이처럼 습관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해결책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단순하다. 문제 해결은 지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명백한 무지를 극복함으로써 달성된다. 한때 출연자를 질문이 들리지 않는 견고한 박스 안에 앉혀놓고 무작정 대답하게 하는 텔레비전 퀴즈쇼가 있었다. 새 차를 낡은 신발과 바꾸시겠습니까? 진행자가 물으면 그 부스 안의 출연자는 당당하게 답한다. 네! 관객들은 매우 즐거워한다. 부스 안, 즉 귀와 눈을 닫은 무지함 속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온종일 따라다닌다면 그 사람은 자신만의 부스에 갇혀 사는 우리를 보면서 그 퀴즈쇼의 관객과 같은 똑같은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창조적 사고는 무지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지혜는 생존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아지가 이빨을, 고양이가 손톱을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용해 실제로 위기를 극복해낸 생존자들로서 그들은 그 방법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했다. 불가능성은 일시적인 조건일 뿐이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만큼 창조와 직관을 활발하게 가동시켜주는 연료는 없다. 확실한 가능성, 해결책은 서둘러 흰 수건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게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중세인들에게는 중세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 어느 마을에서 한 아이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 즉시 범인으로 지목된 한 유대인이 체포되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간 후에야 자신이 희생양으로 정해졌으며 더 이상 어떤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랍비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옥에 도착한 랍비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랍비는 그를 안심시켰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악마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기를. 남자는 랍비에게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어쨌든 포기하지만 않으면 방법이 생길 겁니다. 어느덧 재판일이 되었고 판사는 짐짓 공평한 판결이라는 평판을 얻고자 피고에게도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피고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자 한다. 나는 하나의 종이 위에 무죄, 다른 종이 위에는 유죄라고 적을 것이다. 피고는 그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그대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판사는 아마도 두 개의 종이 위에 모두 유죄라고 적어 놓을 것이 뻔했다. 간단히 말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는 무죄라고 쓰인 종이를 고를 수가 없다. 그런 종이는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랍비의 충고를 기억해내고 잠깐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때 새로운 해결책이 번뜩였다. 그는 하나의 종이를 골라 그것을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그걸 먹어버리면 자네의 운명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는 대답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종이에 적힌 말의 정반대가 바로 저의 운명일 테니까요. 만약 이 상황을 제한된 시야로만 바라봤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강제적이고 교묘한 함정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0%의 가능성을 100%로 변화시켰다. 다른 말로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 책의 목적은 이처럼 상황을 재구성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기질에 의존하고 있다. 고대부터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현실이 마치 양파처럼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고 믿어왔다. 하나씩 껍질을 벗김으로써 우리는 상황의 한쪽 면만을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각은 현실의 4가지 영역 또는 차원을 설명한다. 내가 여기서 제시하려는 것은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지의 구조를 깨뜨리는 방법이다. 아래의 영역 구분은 4가지 차원에 대한 알터랩의 설명에서 기인한 것이다. 첫 번째,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 제1영역 정보의 차원. 두 번째, 드러난 세계의 숨겨진 영역, 제2영역 상징의 차원. 세 번째, 숨겨진 세계의 드러난 영역, 제3영역 직관의 차원. 네 번째, 숨겨진 세계의 숨겨진 영역, 제4영역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 제1영역 정보의 차원. 아무도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으로 보는 것에는 만족한다. 이디시 속담.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은 엄청난 양의 정보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 한 가지 사실만이 감춰져 있는 차원이다. 매우 밝은 빛 속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듯이 이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뚜렷한 결과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예정된 순간과 공간과 지점을 향해 시간이 흘러갈 뿐인 것처럼 느껴진다. 우주는 냉정하고 정적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예견과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차원 속에서는 논리만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영역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제1영역이 현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은 제1영역만 검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영역 속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반대로 본 사람은 자신이 본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시편 135편 16절에서 17절 성경. 이 표현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시야, 사이트가 자원인 동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가 않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연습으로 뺄셈 문제를 낸다고 할 때 그 문제 자체는 환원된 형태를 띈다. 예를 들어보자. 심부름 간 소녀는 6개의 사과를 샀다.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2개밖에 없었다. 소녀는 몇 개의 사과를 잃어버렸는가? 그러자 3개, 6개, 2개, 없다 등의 그럴듯한 대답이 나왔다. 없어요. 사실 소녀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 맞았기 때문이다. 3개요. 3개는 잃어버리고 1개는 소년이 먹었기 때문이다. 6개요. 사과 6개가 모두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 2개요. 소년은 반값의 사과를 샀기 때문에 4개를 잃었지만 실제로는 2개를 잃은 셈이기 때문이다.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답은 6개를 샀는데 집에 왔을 때 2개밖에 없었을 경우 논리적인 답은 분명히 4개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볼품없는 최악의 답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2개라는 대답은 자연스럽고 경험적이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소년이 반값의 사과를 샀다면 그는 2개만을 잃어버린 셈이 된다. 이 대답은 단순히 셈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의 반응,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을 잃었을 때 즉각적으로 얼마 전에 어디선가 얻었던 큰 이득을 기억해낸다. 그리고는 그 이득에 비해서 지금의 손실은 별것 아니라고 계산해버린다. 그러므로 2개라는 대답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존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평면적으로 파악하는 데만 집착할 때 우리는 현실의 새로운 측면을 창출하거나, 예를 들어 소녀는 사과를 반값에 샀다, 혹은 의문을 품거나 소녀는 사과를 분실했는가, 아니면 먹었는가, 아니면 도둑 맞았는가, 아니면 새롭게 해석하는 사과는 분실된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갔다 등의 통찰, 즉 기본적인 조건 너머에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해석력이 문자적인 차원을 넘어선 더 높은 이해로서 이 세상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물론 제1 영역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유대 전통의 위대한 스승 중 하나인 라시는 성서를 해석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도 이런 단순한 산수 문제에 습관적으로 4개라고 말하는 태도가 빚어낼지도 모르는 무서운 결과를 알고 있었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신중하라. 그 길로 계속 간다면 너는 10중 8구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유대의 이 격언은 그저 식상하고 빤한 말이 아니다. 어떤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문장 자체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한 문장은 단지 현실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그 의미를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문맥 속에서만 두드러져 보일 뿐이다. 라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는 문자적인 차원을 실마리로 삼아 다른 경험적인 차원들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러려면 해석자가 특정 문제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배경이나 틀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눈앞의 문제 그 자체만을 이해하고자 인식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히 검토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자의 훈련된 시각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검은 불로 쓰인 문장만큼이나 그 글자 주변에 흰 불로 쓰인 여백도 목적과 계산을 지닌 실제적인 무엇이 된다. 어쨌든
극도로 미묘하고 복합적인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단순성과 구체성에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열린 상태는 숨겨진 차원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몰랐던 영역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되고 처음에 떠올렸던 생각들이 제한되고 미숙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제1영역 정보의 차원은 이 책의 4부에서 다루게 될 제4영역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1영역은 당신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저 끝부분, 이를테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다. 하지만 드러난 형상, 땅과 숨겨진 본질, 하늘이 만나는 듯 보이는 그 접점에서도 실제로 그 두 세계가 맞닿지는 않는다. 하늘과 땅이 입맞춤한다고 판단했던 바로 그 장소에 도달하더라도 당신은 다른 장소에서와 똑같은 거리가 또다시 펼쳐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자들이 당연한 문제의 이면에 숨겨진 요소들까지 발견해내는 것은 진정한 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맹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1영역은 무지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인간에게 필요 불가결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떠셨나요? 흥미가 좀 생기시나요? 에디시콕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발췌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책 읽기를 하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